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엄마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우리 둘은 신기한 인연이었죠. 남편은 엄마가 다니는 노인대학의 강사였는데 나이는 저보다 어렸지만 참 성실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상도 좋아서 호감형이었죠. 가끔 제가 엄마를 모시러 노인대학으로 가면 수업 중인 그 사람을 볼 수 있었어요. 어머님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잘 안 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항상 웃으며 어른들을 대하는 것을 보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번인가 강의실을 들여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웃으며 눈인사를 주고받기도 했죠. 남편은 특히 우리 엄마에게 잘해주었는데 수업 자료도 꼼꼼히 챙겨드리고 잘 모르는 것이 있어 수업이 끝난 뒤 물어보면 10분이고 20분이고 보충 수업을 해주기도 했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가끔 간식거리를 사가기도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엄마를 모시고 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나요? 제가 미술관 티켓이 2장 생겼는데 따로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요. 저는 예상하지 못한 데이트 신청에 얼떨떨한 마음으로 수락을 했고 저희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대가 된다면서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그렇게 주말이 와서 저희는 미술관 데이트를 하고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저희 엄마에게 잘해준 이유가 사실은 조금 꿍꿍이도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님을 모시러 올 때마다 항상 단아하고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사심이 좀 생겨서 그래서 어머님을 특별히 더 잘 챙긴 것도 있어요. 비밀로 해주세요. 애교 섞인 말투로 비밀로 해달라고 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애교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 부모님 2분 다 돌아가셔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아이같이 순수한 면도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편의 모습에 곁에서 남편을 챙겨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맛있는 것을 챙겨주거나 옷을 골라주거나 하면 아이처럼 마냥 기뻐했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몇 개월 정도 사귀다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둘 다 나이가 결혼하기에 적당할 정도로 차 있었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저와 연애를 시작한 후에 보통은 겪지 않는 위험한 일을 2-3번은 겪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차를 타고 낚시를 하러 저수지에 간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몇 달 전부터 한 약속이라며 들떠서 나갔는데 오후쯤에 저에게 급한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큰일이에요. 형님 차가 굴러 떨어져서 지금 응급실에 와 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가보니 남편은 응급실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다리가 한쪽 부러지고 목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 외에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며칠만 입원을 해서 목을 치료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목만 조금 치료하면 통원할 수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천천병력 같은 놀랄 일이었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낚시를 하다가 배가 고팠던 남편과 친구들은 낚시터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기로 했다고 해요. 보통은 자리를 파하고 가게를 찾아갔겠지만 그날따라 낚시도 잘 되고 재미가 있어서 더 놀다 가기로 한 것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대표로 먹을거리를 사러 시내로 나갔다고 해요. 남편이 산길을 따라 난 도로를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한쪽 절벽에 꽤 큰 낙석이 떨어졌다고 해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핸들을 크게 꺾었고 차가 빙글 돌면서 옆에 계곡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했어요. 약 6m 깊이의 산속으로 떨어져서 차가 뒤집혀 있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이 된 친구들이 찾아 나섰다가 남편의 차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목숨에 지장이 없는 것이 정말 다행이었죠. 그래도 어찌나 놀랐는지 다시는 산길 운전을 혼자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흔치 않은 낙석 사고를 하필 남편이 당하다니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지만
정말 큰일이 날 뻔했던 것이었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노인대학 강사들이 모이는 세미나가 있어서 지방에 내려갔다가 오는 날이었어요. 지방에서 2박 3일로 세미나에 참석하고 올라오는 일정이었는데 돌아오는 날에 남편이 밤 늦도록 연락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방에서 타고 올라온 기차에서 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정신을 잃고 잠을 자다가 깨어서 전화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또 기절초풍할 것 같았죠.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머리가 찢어져 피를 많이 흘렸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보니 남편이 기차에서 내려 기차 문 앞에 서서 핸드폰으로 집에 가는 경로를 검색해 보고 있는데 기차 문에 목도리가 끼어 있는 것을 몰랐다고 했어요. 그대로 기차가 출발을 했고 남편은 목도리에 질질 끌려 기차에 끌려갔다고 했어요. 목도리를 벗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제대로 안 벗겨져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에요. 다행히 남편을 발견한 사람들이 기차에 알려 기차가 곧 멈춰섰지만 남편은 넘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박고 머리가 찢어졌다고 했어요. 구급차를 불러 빠르게 병원으로 와서 처치를 받았고 큰 문제는 없지만 피를 많이 흘려 몇 시간을 정신을 잃고 잤다는 거예요. 이후로도 남편은 크고 작은 사고 몇 번을 더 겪었어요. 보통 쉽게 일어나지 않을 만한 사고를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겪고 나자 이쯤 되면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위험한 사고를 몇 번이나 당하다니 정말 뭐에 씌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연속된 사고에 걱정이 되었는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정말 뭐에 씌였나 봐. 이렇게 사고를 계속 당해본 것은 처음이야. 무당한테 점이라도 보러 가볼까? 정말 이러다 목숨이 위험하면 어떡해. 평소 같으면 무슨 점을 보러 가냐고 했겠지만 저도 남편이 계속 사고를 당하는 것이 걱정이 되었던 터라 함께 점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주변에 무속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물어 용하다는 무당집 연락처를 알아내서 예약을 잡고 갔죠. 점을 본다고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고를 예방할 방법이라도 있다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놓일 것 같았어요. 예약한 날짜가 되어 무당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기가 강해 보이는 신당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무당이 혀를 쯧쯧하며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너무 강한 조상신이 들러붙었어.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일단 무당 앞에 앉아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남편과 저와 함께 열심히 사정을 설명했죠. 그러자 무당은 말없이 저와 남편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조상들이 노하셨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신 거야. 너 때문에 네 남편이 자주 다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조상들이 너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조상신이 대체 뭐길래 그러는지. 조상신이면 제 윗대 어르신인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런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조상신이면 저와 남편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조상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는 말일까 하고 대충 알아들었죠. 자주 다치지 않으려면 지금 사는 곳에서 최대한 멀리 가서 살아야 해. 그리고 가능한 한 자주 거처를 옮겨 다녀야 탈이 없어. 자주 이사를 해서 너희 자취를 감추라고. 무당은 그렇게 말하더니 저희가 일어나서 가려고 할 때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조심해. 다시 말하지만 너희 조상신이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조심하라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무당들은 대부분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들을 하는가 싶었어요. 어쨌든 무당이 정확히 거처를 옮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고가 없는 곳에 신혼집을 잡기로 했어요. 그렇게 먼저 신혼집을 구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결혼을 3달 앞두고 남편이 갑자기 급하게 필리핀에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왜 필리핀에 가야 하는지 물어보니 남편이 어릴 때 잠깐 키워주셨던 고모가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그곳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어요. 부모님같이 생각하고 있던 고모라서 반드시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다면서 보름 조금 넘게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사정이라면 당연히 다녀오라고 대답하였지만 남편을 보내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자꾸 사고를 당하는 것도 불안한데 얼마 전 무당의 경고도 있었고 남편이 장례식에 보름 이상이나 참석을 하고 온다고 하는 것도 조금 의아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같은 고모의 장례식이라고 하니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다녀오라고 했고 남편은 금방 비행기를 예약해서 필리핀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필리핀으로 떠난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첫날은 이제 막 도착해서 정신이 없겠거니 했지만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자 크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또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죠. 연락을 할 만도 한데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말 못할 일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죠. 필리핀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 무작정 가볼 수도 없고 남편의 친구들 연락처를 알고 있는 곳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며 매일 연락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름이 되던 때 드디어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이 안 되었냐고 다그치자 인터넷이 제대로 터지지 않는 지역이어서 연락이 어려웠다는 답변을 들었죠. 이제야 비행기를 타러 시내로 들어와서 연락을 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어쨌든 큰 사고 없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는 미리 혼인신고부터 진행을 했어요. 남편이 빨리 부부가 되고 싶다고 조르기도 하고 결혼식도 어차피 얼마 후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혼인신고를 한 후 예정된 날짜에 스몰 웨딩을 올렸어요. 남편은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결혼식에 와줄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최근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 전부였죠. 그래서 처음부터 남편은 스몰 웨딩을 원했고 저도 남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스몰 웨딩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지인과 친척들이 참여한 간단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어요. 신혼여행은 필리핀으로 가기로 했는데 사실 제가 원했던 신혼여행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필리핀으로 가는 것을 원하기에 왜 그런지 물어보니 돌아가신 고모님께 저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고아로 자란 인생에 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죠. 보통 신혼여행은 신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고 하지만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잘하니까 저도 남편의 바람을 이루어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엄마가 병원에 가실 때 매번 차로 데려다 드리고 명절이나 생신날 정말 살뜰히 챙겼거든요. 남편이 딸인 저보다도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하는데 저도 남편이 부모 같은 분께 아내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는 정도는 들어주고 싶어서 남편이 바라는 대로 필리핀을 신혼여행지로 정했어요. 그런데 역시 뭐라도 씌인 것인지 저희의 계획은 순탄치 못했어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남편은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과 호영오지 않은 형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어요. 그 형님의 어머니라면 남편에게도 어머니 같은 분이었죠. 저도 자주 이야기를 들었고 결혼식에서도 그 형을 보았던 터라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형을 만나면 언제나 매우 반가워했고 서로 막역한 사이로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족 같은 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절망했죠. 고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연달아 안 좋은 일이 생기자 예전에 점을 보러 갔던 무당의 말도 생각나고 우리 앞에 얼마나 더 힘든 일들이 펼쳐질지 걱정이 되기도 했죠. 남편은 크게 슬퍼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먼저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고 필리핀에 도착하면 본인의 사촌 누나가 공항에 나와 맞이해 줄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두고 혼자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은 꼭 장례를 치르고 가야겠다면서 상을 다 치르고 나면 바로 뒤따라갈 테니 먼저 가라고 저를 설득했죠. 결국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를 먼저 보내는 것이 많이 신경이 쓰였는지 저를 공항까지 바래다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택시를 잡아서 공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둘 다 심란한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그날따라 길을 자꾸 잘못 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3번씩이나 길을 잘못 들자 비행시간을 놓칠 것 같았어요. 저희는 매우 초조했는데 특히 남편은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택시 기사님한테 마구 화를 했는데 남편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아, 뭐 하시는 거예요, 기사님? 지금 비행시간 놓치게 생겼잖아요. 예? 이거 꼭 타야 하는 비행기란 말이에요. 아, 몇 번이나 길을 잘못 드는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택시회사에 전화해서 따집니다. 알겠어요? 물론 비행시간을 놓칠 것 같아서 초조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서 저는 되려 남편을 말리면서 너무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라 겁이 나기도 했죠. 제가 말리자 남편은 조금 진정을 하더니 가족 같은 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제가 탈 비행기 시간도 놓칠까봐 예민해져서 그렇다고 설명을 했어요. 저는 남편이 이성을 좀 되찾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택시기사님한테 소리를 쳤어요. 아저씨, 여기 아무데나 택시 세워요. 빨리요. 다른 택시라도 잡아 타게. 남편은 다른 택시를 잡아 타겠다고 하면서 고속도로 한복판이라도 상관없으니 빨리 택시를 세우라고 했어요. 남편이 하도 난리를 치자 택시기사님이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 남편은 바로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다른 택시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택시기사님이 덜덜 떨면서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쪽지 한 장을 건네는 것이었어요. 아가씨, 이거 남편 몰래 혼자 봐요. 택시기사님은 빠르고 조용하게 저에게만 들리도록 말을 했어요. 저는 엉겹결에 그 쪽지를 받아들었죠. 제가 그 쪽지를 받아들자마자 남편이 조수석에 다시 탔어요. 그리고는 다른 택시가 안 잡힌다면서 택시기사님한테 다시 공항으로 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본인이 조수석에 탔으니 길을 알려주겠다면서 똑바로 가지 않으면 돈을 안 주겠다고 성질을 부렸어요. 저는 갑자기 못 보던 모습으로 성질을 부리는 남편도 무섭고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에게 준 쪽지에 남편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을 것 같아 더 무서웠어요. 어쨌든 택시는 다시 출발했고 남편은 조수석에서 택시기사님에게 길을 알려주느라 바빴죠. 아, 아저씨, 여기서 오른쪽 차선 타요. 아, 빨리요. 또 길 잘못 들려고 수작 부려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남편이 열을 올리는 틈을 타 눈치를 보면서 기사님이 준 쪽지를 열어보았어요. 그 쪽지에는 급하게 갈겨 쓴 글씨로 살벌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었어요. 믿지 마요. 도망쳐요. 누가 따라와요. 이렇게 적혀있는 쪽지를 확인하고 택시 백미러를 보니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저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 눈빛이었어요.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는 눈빛이었죠. 저는 무서웠지만 택시 기사님에게 의도를 알았다는 의미의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여기에서 그대로 공항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남편의 태도를 보고 있으니 무엇인가 일이 터진 느낌이었거든요. 만약 비행기를 놓치더라도 남편과 함께 나중에 필리핀으로 가면 되니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지금 흥분하는 남편과 택시기사님이 왜 그러는지 아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 택시기사님이 갑자기 갓길에 다시 차를 정차했어요. 남편이 어리둥절해서 또 화를 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택시기사님은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밖에서 차문을 열더니 저를 데리고 막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어이없어 하다가 따라 내려서 뛰어오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내리자마자 검정색 차 5대가 택시를 에워쌌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남편을 마구 붙잡아 차 위에 내리 누르고 수갑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면서 온갖 욕지거리를 다 하고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뛰어가던 것을 멈추고 남편에게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검정색 차에서 내린 사람들에게 물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남편인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경찰입니다. 이 사람은 국제 범죄를 저지른 수배범이어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경찰 신분증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 남편을 붙들어 차 안으로 집어넣었죠. 저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어서 남편을 쫓아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어보았어요. 여보, 거짓말이지? 정말 당신 범죄자야? 아니지, 응? 대답 좀 해봐. 아니지? 제 간절한 질문에도 남편은 저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도망치려고 악을 쓰면서 경찰들에게 험한 말, 못할 말들을 외치고 있었죠. 저는 너무 비현실적인 이 상황에 얼이 빠져 도로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자 경찰 중 한 명이 저에게 말했어요. 차에 타시죠. 함께 서로 이동해서 이야기하시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차들은 근처 경찰서로 이동을 했죠. 경찰서에 도착해 남편은 바로 별도의 조사실로 끌려 들어갔어요. 저는 형사님들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얼이 빠져 있자 형사님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남편의 진짜 모습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사모님, 안타깝지만 남편분은 국제 사기범입니다.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인터폴 수배까지 될 뻔했어요. 지금 필리핀 가려고 공항으로 가는 중이었죠. 안 가기를 잘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형사님들은 저에게 남편의 그간의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어요. 저는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완전히 다른 남편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남편의 시점에서의 이야기예요. 남편은 필리핀과 중국을 오가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었어요. 보이스피싱부터 밀매, 투자 사기 등등 저지른 죄도 다양한 범죄자였어요. 남편은 그러다가 제대로 꼬리를 밟혔고 빚을 많이 진 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도망을 와서 숨어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위장해 노인대학 강사로 일을 한 것이었지요. 애초에 노인대학에서 강사 일을 한 것도 노인들에게까지 사기를 치려고 취직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짜게 되었고 그래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지 못한 것이었지만요. 남편은 그 시기에 또 다른 사기꾼 집단과 접촉을 했어요. 그들은 남편에게 필리핀에서 대규모 투자 사기를 치자고 제안을 했죠. 남편은 당장 빚을 갚아야 신변이 안전할 수 있는 상태여서 그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돈은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미 모든 것들이 비싸져서 마땅히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투자자들이었죠. 그들은 필리핀에 대규모 골프장을 지을 것이라면서 투자만 하면 10배의 이익이 날 수 있다고 사기를 쳤죠. 그렇게 사기를 치고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그들에게 직접 보여줄 필리핀의 대규모 부지를 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부지를 꼭 구입할 필요는 없었죠. 필리핀에 있는 사기 집단과 짜고 그럴듯한 부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남편은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보같이 제가 걸려든 것이었죠. 남편은 대규모 사기에 성공하고 나면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서 돈으로 경호원을 고용하고 호의호식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잘못하면 신분이 드러날 수 있어서 신분을 좀 더 잘 속이기 위해 위장 결혼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저와 결혼을 한 뒤 저를 혼자 필리핀으로 보내 억지로 취업 이민을 성사시키고 나면 자신은 남편이기 때문에 신분을 쉽게 속여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계획을 하고 저를 꼬셨던 것이었고 저는 분하게도 너무 쉽게 거기에 넘어간 것이었어요. 남편은 한국에서 사기꾼들과 작당 모의를 할 때 낚시에 가는 것처럼 꾸미고는 했어요. 그때 낚시하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사기꾼들을 만나 작당 모의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찾아온 빚쟁이에게 경고의 의미로 차를 들이받아 굴러 떨어진 것이었는데 마치 우연히 낙석이 떨어져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을 한 것이었죠. 그때까지도 남편과 사기꾼 일당은 신분을 완벽히 속이고 저 또한 속여야 했기에 남편이 다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꾸며내어 병원과 저를 속였던 것이었어요.
남편의 고모가 필리핀에서 살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돌아가신 부모님 같은 고모를 뵈러 필리핀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필리핀에 있는 다른 사기 집단을 만나 대규모 투자 사기에 성공하면 성공 보수를 얼마나 줄지 상의하러 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겸사겸사 그 사기 집단이 보여줄 수 있는 대규모 부지를 구경하러 간 것이었죠. 사기 집단과 위험한 거래를 끝낸 뒤 한국의 투자자들을 데리고 올 채비를 해야 했어요. 으리으리한 숙소도 예약하고 대규모 부지에 그럴듯하게 골프장 공사를 시작한 듯한 느낌도 주고 대형 세미나실을 예약해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해줄 장소도 마련했죠. 그렇게 세세하게 사기를 칠 준비를 하느라 저에게 연락 한 번을 안 한 것이었어요. 바빠 죽겠는데 이민을 위해 속인 여자에게 연락을 할 시간 따위는 없었겠죠. 저는 그제야 그때 왜 보름 동안이나 연락이 안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와 결혼을 한 후에도 남편의 사기 행각은 계속되었죠. 남편은 저와 결혼 후 필리핀에 넘어가기 전까지 준비를 다 마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의 투자자들 중 몇몇이 의심을 가지고 항의를 하기 시작해서 일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은 한국에 좀 더 남아서 투자자들의 의심을 지우고 설득을 할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에게 호영호재하는 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호영호재하는 형도 한패였으니 저를 속이기는 쉬웠죠. 저를 속이고 둘이서 사기극을 완벽히 마무리하기 위해 저를 먼저 필리핀으로 보내려고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택시기사님이 자꾸 길을 잘못 들어 비행기 시간을 놓칠 것 같자 본성이 튀어나와 마구 화를 낸 것이었어요. 정확히는 한국에서 속여둔 투자자들을 만나야 할 시간이 가까웠는데 택시가 공항에 도착할 생각을 안 하자 화가 난 것이었어요. 형사들은 참고인 증언을 위해 받아온 택시기사님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택시기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택시 뒤에 쫓아오던 검은색 차들은 경찰이었지만 택시기사님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택시를 뒤쫓아오는 검은색 차들을 이상하게 여겨 일부러 차를 이상한 데로 몰고 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차들이 계속 쫓아와서 저에게 쪽지로 사인해 준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택시기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형사님들께 부탁을 드려 택시기사님의 연락처를 받아두었죠.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온몸에 오한이 든 듯 덜덜 떨려서 한동안 충격 속에 멍하니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저는 제가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머리로 이해했어요. 그렇게 이 믿기지 않는 사실들을 모두 이해하고 나자 충격이 조금씩 가시고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슬픔과 함께 그 슬픔을 뛰어넘는 분노였어요. 저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치주 유치장에 임시로 갇혀있는 남편 앞으로 다가갔어요. 너 이 사기꾼 새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나 혼자 필리핀으로 보내서 무슨 짓 하려고 한 거야? 어? 강제로 취업 이민을 어떻게 시키려고 한 거야? 말 못해? 말해. 당장 말해. 저는 분노해서 남편을 향해 악을 질렀어요. 형사님들이 말리러 왔지만 저는 형사님들을 뿌리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사기꾼 새끼야. 이 속이 시커먼 자식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이 인간 말종. 넌 평생 옥에서 썩어. 다시는 나오지 마. 이 나쁜 자식아. 저는 어느새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행복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었는데 모든 것이 송두리째 거짓말이었다니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형사님들의 부축을 받아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그렇게 엉엉 울고 나니 사기꾼이 있는 이 경찰서를 벗어나고 싶어졌어요. 저는 형사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경찰서를 나섰어요. 사기꾼 남편이 들어가 있는 유치장에는 눈길 한번 던지지 않고 말이에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이후 바로 혼인 취소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은 사기꾼으로 수배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인 취소 소송은 무사히 진행이 되었죠. 그 후에도 전 남편의 사기 행각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형사님들이 제가 살고 있는 신혼집에 찾아와 신혼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찾으시는지 묻자 자세히 설명은 안 해주었지만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시기에 수색을 허락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집 안을 수색하시던 형사님들은 곧 집 이곳저곳에서 전 남편의 물건들을 발견했어요. 화장실 환풍구 안에서 가짜 돈과 위조 신분증 여러 개를 발견했고 전 남편의 옷을 걸어둔 옷장 구석에서 달러 지폐가 잔뜩 든 가방을 발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 남편의 서랍장 아래에는 사기 계획이 적힌 계획서가 나오기도 했어요. 저는 또다시 충격이었죠. 무당의 말을 듣고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사를 온 것인 줄 알았는데 전 남편은 아무도 쉽게 찾아오지 않을 만한 곳으로 신혼집을 잡으려고 계략을 부린 것이었어요. 아무리 무당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신혼집 위치를 정한 것이 조금 과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왜 전 남편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뒤 저는 사기꾼 전 남편의 마수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몸뚱이가 무사하고 혼인 취소도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마터면 아무도 없는 타국에서 평생 상상도 못 해본 험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극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고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 수 있는 계기로 삼기로 했어요. 이 일을 모두 겪은 뒤 저는 제 목숨을 구해준 택시기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만약 그때 택시기사님이 차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대로 택시가 빠르게 공항으로 갔다면 제 목숨은 이미 없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택시기사님께 연락을 드려 만나 뵙고 자초지종을 설명드리자 택시기사님은 깜짝 놀란 표정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아가씨 진짜 욕받네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때 나도 정말 오석했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행동하기를 잘했네요. 하마터면 아가씨 목숨이 큰일이 날 뻔했잖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내 딸뻘이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저는 택시기사님께 충분히 감사 인사를 표하고 사례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택시기사님은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저는 저의 목숨값이라고 하면서 사례금을 받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택시기사님은 사례금을 받으시고 대신 저에게 고생했으니 몸에 좋은 비싼 것을 사주겠다면서 장어를 먹으러 가자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종종 택시기사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끔 만나 식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전 남편과 함께 찾아갔던 무당집이었죠. 그 무당이 저에게 계속 경고를 하던 것이 떠올랐어요. 계속 조상신 이야기를 했던 것도요. 전 갑자기 생각이 난 뒤로 너무 궁금해서 택시기사님과 함께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무당집에 도착해 신당에 들어가 무당 앞에 앉아 궁금했던 것을 질문했지요. 예전에 한번 예비신랑과 찾아와서 점사를 본 일이 있는데요. 그때 예비신랑이 사고를 많이 당해서 걱정이 많던 때였어요. 그런데 저한테 조상신이 저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면서 조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였나요? 그러자 무당은 저를 찬찬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네 남편 없어졌지? 너희 조상들이 네 걱정 때문에 널 도운 거야. 네 남편 놈 처음부터 너와 인연이 아니었어.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조상들이 제 걱정을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자 무당은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너는 잘못된 남자를 만나서 고생을 할 수 있는 팔자였단 말이야. 하지만 그 예비 신랑은 네 인연은 아니었어. 그래도 잘못될 수 있어서 네 조상신들이 너 살리려고 별짓을 다 했던 거야. 예비 신랑 놈이랑 너랑 떼어놓으려고. 그때 일어났던 사고들 3번에 1번은 진짜 사고였지. 그게 네 조상신들이 나쁜 놈 벌하려고 애쓴 거라는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오싹 소름이 끼쳤어요. 무당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정말로 그런 것 같았거든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다 알아서 하는 것을 보고 더 놀라웠죠. 제가 놀라서 턱이 빠진 표정을 하고 있자 무당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나쁜 놈이 같이 오는 바람에 자세히 설명은 못 해줬지만 하마터면 너 큰일 날 뻔했어. 그래도 그 놈이 너랑 인연은 아니어서 그냥 보냈지. 결국 알아서 떨어져 나갔잖아. 조상한테 감사해야 해. 그러더니 무당은 제 옆에 앉아있는 택시기사님을 보고 저에게 또 한마디 했어요. 이분은 전생에 너랑 선한 인연이 이어진 분이야. 그래서 위기 상황에 너를 구해줄 수 있었던 거야. 감사한 인연이니 앞으로도 잘해. 그렇게 무당집을 나오고 나서 저는 택시기사님께도 더 자주 연락을 드리고 더 성의를 다했어요. 정말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뒤로 아직까지 별탈 없이 건강히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을 무작정 믿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아직은 충격의 여파가 있어서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이 잊혀질 때쯤 분명히 저에게도 진짜 좋은 인연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를 도와주신 조상신들이 제 짝을 점지에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은 있고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지만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고 머지않아 다시 행복한 일상을 되찾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 진짜 인연을 만날 때까지 기운을 내서 즐겁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